더하기에서 틀리면은 더하기 하고 빼기에서 틀리면 빼기 하고 그러면 실수가 줄까요? 안 줄어요. 네. 근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근데 실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계산을 만약에 10줄 할 거면 계산을 방법을 고민해라. 이제 의대 가는 중학생을 위한 내신 준비법입니다. 이제 중등 내신을 위한 준비법인데요. 한번 현정 원장님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신 꼭 성적이라기보다 그 내신을 준비하는 습관이 맞습니다. 이제 고등 내신으로 그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계획을 일단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는 거죠. 익히고 그렇게 공부한 결과를 이제 또 시험 성적을 받아봤을 때 내가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부족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여튼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그런 이제 시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등 내신을 준비할 때는 하여튼 이 중등 내신을 얼마만큼 이제 기간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고등 수학 준비하고 이제 다른 과목들 이제 고등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간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내신을 너무 이제 빡세게 공부한다고 뭐 한 달 정도를 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똘똘한 학생인데 한 내신 시험 들어가면은 공부 욕심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를 쉬고 이제 시험 잘 보고 나타나는데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싹 다 까먹고 와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기간만으로 따져도 그냥 단순 한 달이 아니고 그 기억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이제 고등학교 공부 준비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가 내신 시험 준비 때문에 날아가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학교 내신 시험은 열심히는 하되 하여튼 기간은 좀 줄여가지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좀 준비하는 대범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하나에 꽂혀서 하게 되면 균형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너무 똑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한 달 동안 잠적했던 아이가 돌아왔을 때 딴 아이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이 이 리듬을 꼭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중등 내신과 그리고 중등 내신, 중학생이지만 이 친구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고등 수학 준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공부를 늘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수학 커리큘럼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중등 수학 커리큘럼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부분은 거의 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2학기는 이제 기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학기에 나오는 대수 파트들은 거의 이제 뭐 수학 상이라든지 뭐 뒤에 나오는 뭐 수원, 수투 이런 이제 함수 쪽 하고 어떤 연산 파트 그리고 합쳐지는 경우가 많고요. 기하 파트는 이제 보통 이제 도형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심화 과목에서 기하 아니면 이게 고등 수학 가면은 이게 해석학으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원이 중등 때는 그냥 어떤 백지 그려졌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걸 좌표로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옮긴다는 거는 이제 해석학 쪽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그 중등 수학 좀 실력을 점검하실 때 이제 1학기 점수하고 2학기 점수를 비교해보면은 좀 되게 비교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학기 때 점수가 좀 잘 나오고 2학기 때 점수가 좀 안 나왔어. 그러면은 기하가 좀 약한 거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반대라면 대수 파트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적분을 내가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하 파트보다는 조금 더 대수 파트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그 수능 파이널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킬러 문제를 푸는 반인데 저는 이제 문제를 줄 때 객관식 같은 경우는 보기를 다 지우고 줘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보기를 지우고 주잖아요. 그럼 정답률이 확 바뀝니다. 그렇죠. 그만큼 애들 답지를 보고 유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계산이나 어떤 개념 인출을 위해서는 주관식 문제를 바꿔서 자꾸 풀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설명시키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자주 시키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보기에 만약에 답이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내가 풀다가 내가 나오는 답이 700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어디 실수가 있었구나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기가 없으면 그냥 그런 엉뚱한 답이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개통 진도들. 뭐 이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 일단 근데 이걸 아시는 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죠?
그 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 배운 수는 이제 자연수잖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운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면서 수 체계를 확장해요. 예,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순환수도 배우고 3학년 때는 루트가 들어가는 무리수를 배웁니다. 예, 파이도 실제로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 외우는 거 그 암기반에서 다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오버해서 하죠. 200짜리까지.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미적분에 가면은 이제 자연대수 2라고 해서 그 파이랑 비슷한 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외워놓으면 되게 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등수학 상에서 이제 복소수까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수 체계가 확장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니까 예, 그거 맞춰서 예, 아이들 성장에 맞춰서 수의 세계도 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산 넘어가 보면 이제 연산은 그래도 수보다 좀 더 중요하게 저희가 별표가 좀 봐야 될 2개네요, 건데요. 이제는. 예, 그래서 그 이제 소인수분해부터 예, 쭉 배우게 되는데요. 그 곱셈 공식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곱셈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수학 상에서 나온 곱셈 공식이 10개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외운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외우기는 그냥 다 문자 그대로는 잘 외우는데 그거 외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탁 보고 몇 번 공식이다. 그치, 이게 딱 보여야죠. 인출이 돼야 되는데 네. 제 기준에서 보면은 인출이 바로바로 된 애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 이유는 그 공식을 외울 때 잘못된 방법으로 좀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문제가 그대로 공식이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적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곳인데 이제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외워요. 예. 그러기보다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거를 문자로 보지 말고 모양으로 봐라.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왼쪽 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왼쪽 오른쪽 곱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글로 바꿔서 자기한테 가공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외웠을 때는 내가 이걸 갖다가 문자에서 모양이 바뀌더라도 내가 눈에 많이 있고 말로 많이 가공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바로바로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공식 같은 거 외울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이 가공해서 예, 외우기를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 뭐 수열이 나오고 이제 미적분에 수열의 극한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추론 능력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웩슬러 검사를 매일 이제 보는데 그 웩슬러 검사 이제 항목 중에 이제 행렬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렬출의 항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뛰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열이나 어떤 추론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걸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문자식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정말 조금 중요한 어떤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원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예. 그렇죠. 이 뭐 방정식, 부등식, 수학의 근간이 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부터 중1 때부터 이제 1차 방정식 내용이 나오는데 뭐 조금 하여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쪽이. 그래서 1차 방정식 활용 쪽 잘하는 친구들도 조금 어려워하고 하는데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고등수학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근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뭐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러진 않지만 항등식,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X값 구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의미를 늘 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되게 재밌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수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강화돼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표평면과 그래프, 1차 함수와 그래프, 2차 함수와 그래프는 수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그야말로 수학의 꽃하고 연결되잖아요. 별이 3개예요, 별이 네, 별이 3개잖아요. 네. 사실 저는 뭐 5개를 쳐주고 싶은 네.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좌표평면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못 푼다. 그럼 얘는 대학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때는 풀어줘야 될까요? 너그럽게 굴어야 될까요? 모질게 굴어야 될까요? 이거는 모질게 굴어야 되겠죠? 그 수학에서도 진짜 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학생 중에 좀 그래프가 어려워서 좀 그래프를 좀 대충 하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 중요해 말 던지는 것보다 제가 이때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수능 문제를 이제 까요. 깐 다음에 수능이 총 30문제잖아요, 수학이.
야 그래프 관련 문제 네가 골라봐봐 직접. 직접 고르게 해요. 알려봐. 그래서 작년 수능에 30문제 중에서 그래프 관련 문제가 몇 문제였는지 아세요? 혹시? 13문제, 13문제. 와. 그러니까 애들 고르면서 선생님 그래프 붙하면 안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깨닫게 이게 만들어. 제가 그냥 중요히 말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파이널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쵸. 거는. 네. 그 기아 한번 네, 이야기해 기아, 예, 일단은 해보면, 기아의 그 색깔, 빨간 색깔이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아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아를 아이들 챙겨주실 때, 저 빨간 부분에 대한 개념은 꼭 중요하게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이제 이게 기아는 사실 선택 과목 기아로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수학의 어떤 해석학 쪽으로 그래프 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별표를 2개를 쳤어요. 그래서 해석학 쪽에 좀 중요하고 제가 이제 좀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선택 과목 기아를 고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논술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논술 수업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가 미적분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기아를 선택했어요. 근데 논술 준비하려고 보니까 미적분이 많네? 그럼 어떻게 되죠? 따로 공부해야 돼. 미적분을 따로 또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러느니 자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미적분 이거 기아 선택하는 학생이 좀 싫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팩트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조금 고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거 그냥 학문과 통계는 사실 별거 없어서 별표도 없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의대 가는 반이기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가 학통을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의대 가는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의대에서는 학통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못 고르거든요, 수능 때. 그래서 어쨌든 별표를 안 쳐뒀고요. 사실은 학문과 통계는 뭐 굳이 이게 내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뭐 함수라든지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학문과 통계는 좀 중요도를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수학 문제풀이 4단계는 제가 자료 작성해봤는데 이건 좀 저의 철학이 담긴 어떤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꼭 이 4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해인데 이해는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처음 읽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그걸 보고요. 그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국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발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에서 역함수라는 걸 이제 찾아냈어요. 역함수와 관련 문제구나. 그러면은 그 역함수에 관련된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슉 인출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발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뭐가 약한 거죠? 개념. 이것도 개념이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에서 막히면 개념이 약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가감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개념을 다시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개인데요. 전개는 그러니까 계산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출까지 잘 해냈는데 근데 계산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계산을 안 해줘요. 아이한테 다시 시켜봅니다. 쭉 내려가 봐라고 시켜요. 그래서 막힌 데를 자기가 직접 찾게 해요. 그래서 네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그 전개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는데요. 그 어머님들이 계산 실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하다가 틀렸어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하시죠? 더하기를 막 시켜요. 더하기 틀렸으니까. 뭐 곱하기 틀리면 곱하기를 막 시키고. 근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이번에도 곱하기 2를 안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이러면은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근데 실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막 더하기에서 틀리면은 더하기 하고 빼기에서 틀리면 빼기 하고 그러면은 실수가 줄까요? 안 줄어요. 더하기 능력이 없어서 틀린 게 아니고 빼기 능력이 없어서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계산에 대한 철학은 계산을 만약에 10줄 할 거면 계산을 5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10줄로 하는 계산은 그만큼 계산할 실수할 확률이 10번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5줄로 줄이면 5번을 바뀌니까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계산을 시켰는데 막 손을 열심히 눌려요. 예, 예. 손만 열심히 눌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산을 내가 어떻게 몰고 가서 어떻게 마무리 질 건지를 미리 계획을 다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산은 결국 손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는 거랑 한 치 앞도 모르는 계산이랑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많이 보는 계산 습관 중에 바로 손을 움직이는지를 봐요.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보통 뭐 3차 시기다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AX 세제곱 플러스를 무조건 쓰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게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계산에 대한 습관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검토인데요. 이거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이걸 맞췄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틀리는 걸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평가, 검토가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이걸 틀렸는데 뭐 이해가 잘 안 돼서 개념이 약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 발상을 못 돌려서 틀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전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오답 체크 하러 찾아오면 저는 이것도 제가 안 풀어줘요. 아이들한테 직접 찾게 해요. 예. 그게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평가를 하게 해서 자기가 이게 개념이 안 돼서 틀렸는지 아니면 전개하다가 계산 실수해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게 해서 자기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야 예, 나중에 그 틀린 문제가 맞는 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는 그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 너무 집중하는데 저는 제가 연습할 때는 학생 때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연습 때. 예. 결국 우리는 이걸 실전에서 맞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연습 때도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조금 이게 실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연습 때는 내가 이걸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런 메타인지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토 과정도 어떤 수학 문제 풀이에서 내가 이걸 다음에 맞추기 위해서 예,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이걸 갖다가 맞았다, 틀렸다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왜 틀렸는지 직접 얘기해 보게 하고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녹화하는 거. 예, 자꾸 설명하면서 녹화를 해봐야 내가 어디서 막혔구나, 여기서 안 넘어가네. 이걸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명해 보게 하면 예, 결국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된지가 나오니까 예, 설명을 많이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